예, 안녕하세요. 세션 네 번째 주제를 맡은 공성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분석과 이제 AI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쉽게 저희가 진행한 사례 중심으로 AI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요새 이제 데이터 메쉬라는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의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맡고 있고요. 저희 이전 직장은 저는 이제 IBM하고 테라데이터에 이제 근무를 했었고 한 25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데이터나 AI 관련된 소식을 이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에서 공성배 찾으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상식의 시대가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데이터 메쉬 관련 얘기입니다. 새로운 상식은 별거는 아니고요. 요새 이제 챗 GPT 때문에 되게 이제 AI에 대해서 다시 알파고 이후에 이제 붐이 불고 있는데, 그런 생성형 AI 말고도 실제 기업에서 고민하시는 AI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사례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비즈니스 필러가 세 가지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하면 일단 클라우드 전문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클라우드 전문 회사 맞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의 메인 서비스가 메인 비즈니스고, 그다음에 그 동력 자체를 트리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앤 AI, 그다음에 사스형 솔루션, 비즈니스 필러를 세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앤 AI 파트를 이제 맡고 있는 담당자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진행하는 거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데이터 비즈니스 쪽,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모으거나 대시보드화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AI와 ML을 적용하는 부분들. 근데 AI, ML이 과거에는 단발성 과제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 이 부분이 실제 기업에서 녹여 들어가서 이제 하기 때문에 데브옵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I나 이런 쪽도 AI옵스 또는 ML옵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발전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R&D 부서는 아니에요. R&D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알고리즘들은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냥 지니어스한 분들이 만들라는 거죠. 오픈소스에서 만들거나 구글에서 만들거나 AWS에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시고, 실제 저희는 고객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어드릴까, 여기에 이제 좀 힘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AI, ML 쪽, 그 다음에 컨설팅도 되게 심플해요. 세 가지 정도밖에 제공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널리틱스 영역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실 때 컨설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데이터나 AI 관련해서 3만 가지, 4만 가지 있는데 가장 고객사의 핏이 맞는 그런 부분이 어떤 이코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좋은지 부분하고 중요한 이제 거버넌스, 데이터나 AI에 대한 거버넌스 컨설팅 딱 세 가지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DP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 사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클라우드 환경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좀 전문가 수준으로 AWS 콘솔도 잘 사용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UI, UX로 빼고 나머지는 이제 백엔드로 이제 붙여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되게 핫하게 뜨고 있는 카탈로그, 지능형 검색이 동반된 카탈로그. 옛날에는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표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는 3사를 저는 이제 저희 부서는 로컬 클라우드는 담당을 하진 않아요. 다른 부서에 담당을 하고 AWS하고 이제 구글하고 애저 세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데이터 관련해서는 좋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스노우플레이크나 아니면 데이터브릭스,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데이터 이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두 개는 그래프DB. 요새 이제 널리지 그래프나 아니면 네트워크 분석에 이제 특화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릴 거예요.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네 가지 정도는 이제 플랫폼에 관한 케이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AI에 관련된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리테일 쪽인데,
이제 온오프를 이제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드시고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이제 커스터머 360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완전히 초개인화 시켜서 하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리테일 쪽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쉐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리테일 쪽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리테일 쪽에서 이제 자사 멤버스 카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제약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멤버십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카드사랑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백화점이 뭐 신한카드 아니면 뭐 삼성카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당연히 식별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요. 비식별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가져와서 분석하기에는 좀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쉐어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또 리테일사에서는 거기에 접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에 대한 공유 이슈나 별도의 그런 제약들을 이제 회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 중에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병원에서 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이 없었을 때는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그 뭐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실 때 뭐 GPU 장비나 CPU 장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사드렸어요. 온프렘 형식으로. 그 다음에 병원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말아서 드렸어요. 근데 분석을 하고 좋은 논문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이슈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분석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근데 데이터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생각한 게 분석 자체는 클라우드에서만 하게끔 하자. 그 다음에 그러면 클라우드 상으로 데이터를 드리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프로비저닝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운로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서만 할 수 있게끔. 그럼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이제 트래킹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요새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분들 이렇게 뭐 해커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환경들을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연구 환경이나 분석 환경들을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으로 확장을 해서 또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는 이걸 또 제품화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전통적으로 온프렘에 있을 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본적인 플랫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I 사례인데요. AI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명돼 있고 제가 이 장편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저희 부서가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에 조인을 했고 2019년 1월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한 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 조직원이 한 100명 이상 이제 늘어나 있는데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첫 번째 맡은 과제예요. 되게 심플해요. 식품 쪽에 이제 하는 회사인데 닭을 세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고객 요구사항 분들이 그러세요. 막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AI나 ML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오셨죠. 근데 저희가 닭을 세드렸어요. 근데 이제 닭을 세면 이렇게 그림 보시면 되게 심플한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다가 굉장히 큰 양계 농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수만 마리 이렇게 막 키우기 때문에 사실 카운트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예, 그거는 요 사례는 저희가 어떻게 어프로치 했는지 뒷단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튼 저런 이제 닭을 세달라고 했을 때 뭐 이미지를 디텍션 하거나 아니면 추정치로 해서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상용화된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를 사시면 이제 이만한 매뉴얼 이제 대시보드 여기 방에다 이제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안 보시잖아요. 필요할 때 보고. 근데 이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카메라가 뭐 부착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찍으면 그 매뉴얼이 이제 툭툭툭 튀어나오게. 근데 다양한 언어로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도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카메라로 찍을 때 밤에 찍을 때도 있고 낮에 찍을 때도 있고 뭐 되게 빛이 셀 때 찍을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이제 어그멘테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 때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환경을 이용을 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장수의 그걸 만들었고 이제 차종별로 시작을 했고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됐고 이제 해외 쪽에 적용된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다 회사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건물에서 계시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비즈니스가 꽤 됐어요. 뭐 4,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근데 엘리베이터가 쉽게 고장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옛날 엘리베이터들도 존재하고 아파트 뭐 오래된데 40년, 50년 되면 뭐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만 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 이제 그 점검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실제 하세요. 나가서 하시는데 요새 나온 부품들은 QR 코드나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어가지고 딱딱딱 이제 알 수 있는데 과거 옛날 거는 정말 그 노련한 숙련되신 분들이 가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뭐 일본에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공장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뭐 오류가 나오는 거를 뭐 감지하는 장인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인데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5,000개 이상 들어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도 되게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딱 찍으면 이게 어느 부품이고 시리얼이나 이제 QR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했던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뭐냐면 저희가 조선 쪽인데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면 각종 서플라이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이 서플라이어 분들이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인보이스를 쭉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포맷이 다 틀려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항상 하세요. 데이터화 시키는 거. 이게 뭐 표로 해서 인보이스가 날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로 날라올 때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솔루션들이 좋아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단순히 자료 구조화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제품이고 이건 가격이고 이거는 수량이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분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사례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혹시 뭐 전기차 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요새 또 카카오도 뭐 나왔지만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충전을 해요. 충전을 하는데 그것도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는데 제가 막 과속형 막 산악 많이 타고 막 이런 사람이면 똑같은 동일량이 남아도 뭐 1시간밖에 못 타는데 제가 그냥 평범하게 뭐 자전거를 하는 사람이면 한 2시간 타요. 주행 패턴에 따라서 이제 개인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녀 배터리가 얼마 남았을 때 나는 몇 킬로를 더 탈 수 있겠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고급형 전기 자전거에서는 이제 시도를 하죠. 여기서는 자전거에 그런 센서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또 IoT 데이터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사례고, 이건 해외에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고장 예측. 보통 이제 아파트 많이 사시고 혹시 작년에 그 김혜수님하고 유지태님이 광고 보신 적 있을까요? 뭐 땡땡 보일러 TV를 안 보시는 수 있고요. 오케이. 예, 저희가 그 보일러사랑 AI를 한 거예요. 뭐냐면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보일러가 들어갔는데 어디는 뭐 10만 원이 나오고 어디는 15만 원이 나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최적화된 부분이 되는지. 근데 과거 보일러들은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신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센서 감지해서 다 내용을 뽑아줍니다. 이거를 저희가 재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초까지 끝났고 고객사에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하는 트레이닝을 더 거친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진행을 했죠. 광고 그 두 분 뭐 모델료만 뭐 거의 뭐 1, 20억 가까이 나가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뭐 보일러에 AI를 적용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사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CJ나 뭐 다른 데나 뭐 이렇게 뭐 우리 먹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당이라는 뭐 이런 그 곡물 재료가 있는데 1년에 수입하는 양이 한 2조 정도 돼요.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한데 그게 딱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우리 뭐 기름 파는 것처럼 석유 파는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뭐 시세가 얼마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려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곡물에 대한 작황에 대한 상태라든지 온도라든지 이거 가지고 시세를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 했을 때 우리가 최저가로 받을 수 있겠다.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런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해서 했던 케이스도 AI와 ML을 적용했던 케이스고,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마케팅 쪽에서 많이 하는 추천,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새로 들어온 분들도 이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뭐 추천하는 거 되게 이제 저희 뭐 거의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교과서처럼 나왔던 쿠팡의 사례, 동일한 사람들이 사용한 것들을 뭐 추천한다, 아니면 세그에 들어가 있는 걸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AI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탈피하는 거죠. 좀 더 개인화된 사례들. 이렇게 이제 AI나 ML 적용해서 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GPT 뒤에도 이제 세션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생성형 AI 쪽을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딱 나가면 바로 나오는, 지금 뭐 검색 엔진 시장이 바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이버가 50% 이상 점유율인데 저도 사실은 네이버나 구글을 쓰다가 지금 빙하고 바드로 이제 갈아탔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오고 가면서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AI를 고민하고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공기와도 같은 없으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또 뇌파도 있네요. 뇌파는 뭐냐면 그 뇌파 브레인웨이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 거예요. 헬스케어나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뭐 졸음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 이제 뇌파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다르게 변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워닝이 가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그 웨어러블 이어폰처럼 이제 끼는 것도 이제 개발을 했고, 거기서 나온 뇌파를 가지고 했고,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어떤 위험 구간 이런 거 지날 때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일부 워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례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닭 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닭을 어떻게 샜는지,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다른 과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을 하면 이 고객사에서 제공했던 데이터예요. 이제 동남아시아 가서 실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닭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닭 사진을 이제 위에서 이제 찍어야죠. 저희가 닭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중복되지 않게끔 설치한 다음에 한 번에 사진을 딱 찍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든요. 이런 사진을 주셨어요. 눈으로 셀 수 있어요. 눈으로 셀 수 있는데 이게 뭐 한 300평, 500평 하면은 사실 닭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방법,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가 크거나 선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쉽고, 객체가 작거나 이러면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이미지 작업들을 진행할 때는 요 뭐 그 AI계의 뭐 인형 눈 붙이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레이블링 하는 거, 이렇게 그림 따가지고 하는 거, 되게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일부 객체가 희미해요. 닭이 아무리 선명하게 찍어도. 그다음에 약간 사진이 이렇게 커브도 돼 있고 작은 객체가 많고, 그다음에 닭만 있는 게 아니라 닭 사육에 관련된 이제 퍼실러티들이 많아요. 물통도 있고 모이통도 있고 벽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발라내서 이제 닭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 디텍션으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레이블링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일단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닭을 저희가 100마리를 땄어요. 랜덤하게. 그 다음에 퍼실러티도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시키는 데이터들을 이제 어그멘트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저거를 저희가 아마 6만 장 정도를 만들었는데 정답지가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는 무조건 바닥에 깔고 퍼실러티는 랜덤하게 섞여요. 벽돌 2개짜리 뭐 3개짜리 막 랜덤하게 섞고, 대신에 닭은 1마리, 닭은 2마리,
닭은 3마리 이렇게 정답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닭을 맥스 2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 장표를 그 자료를 한 6만 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결과치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고객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니까 이거 되냐? 뭐 해가지고 근데 왼쪽 같은 사진이 실제 닭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찍으면 못 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팍 찍은 다음에 그거를 싹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식의 이제 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신 그림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 아시겠어요? 퍼실러티가 틀려졌어요. 닭은 동일해요. 닭은 뭐 흰색 닭이건 뭐 빨간 닭이건 뭐 검정 닭이건 비슷한데 아까 여기는 뭐 컨테이너 벨트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모이통이 좀 달라요. 예, 다르고 창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앞에서 학습을 시킨 것들이 뒤에 했을 때 올바른 결과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고민을 막 한 거죠. 고민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러면 퍼실러티는 무시하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랜덤하게 깔자라고 해서 저희가 백그라운드 사진을 1000장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뭐 개 사진도 있고 뭐 경마 사진도 있고 뭐 파티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답지는 똑같이 만든 거예요. 닭 1마리, 닭 2마리, 닭 3마리. 그래서 6만 장을 만들어서 앞에 결과 무시하고 다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신에 이제 그 리그레션이라는 추정치는 딱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맞춘 케이스도 나오고 일부 오류가 나오는 케이스도 나오고. 근데 아예 못 세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반영을 하시고 나머지 뭐 저희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생성형 AI 그것도 뭐 오픈 키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 내에 우리 막내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학습을 시키려면 저희는 그걸 이제 크로즈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 비슷한 접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되게 많고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런 장표들은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 제가 오신 분들이 이제 어느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어느 업무를 담당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왼쪽에 조개 껍데기, 오른쪽에 움막. 저희 뭐 DNA에 들어있는 인더스트리예요. 좌측은 금융, 오른쪽은 이제 건축. 뭐 의식주 해결부터 한다. 뭐 선사시대부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금융하고 건설 이런 데는 우리 DNA에 녹아 있어요. 그냥 뼛속까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갔는데 IT 뭐 끼케야 100년, 뭐 길게 보면 한 150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인더스트리에서 따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요새 뭐 핫하게 나오는 뭐 컨테이너, 뭐 쿠버네틱스. 컨테이너 말 그대로 컨테이너예요. 예. 컨테이너, 쿠버네틱스, 뭐 좋다. 이런 것들 그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큰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어떻게 잘 실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각각 다른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뭐 도커 컨테이너, IT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이러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용어들을 이제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는 뭐 일단은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 아키텍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고 뭐 테크니컬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아키텍처의 시작은 이게 과연 뭘 풀어주는데 예. 그러면 뭔가 리퀘어먼트나 페인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거야? 이런 것들이 고민돼서 나오는 것들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전문 아키텍처는 데이터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이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IT에 대한 이코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네트워크가 되게 발전하면 속도와 양 부분이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데이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연산장치, 뭐 GPU도 나오고 엔비디아 뭐 요새 챗GPT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저희도 보면 GPU에서 학습을 시켜요. 근데 코리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관심 많고 하잖아요.
코리아 리전에서 할당을 못 받아요. GPU를. 그래서 저희도 훈련을 시킬 때 뭐 버지니아나 뭐 이런 데 이제 리소스를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연산 부분들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스토리지가 발전을 할 거고 그렇게 데이터나 이런 환경들이 구성이 되면 비즈니스에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피보팅을 할 거냐,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구조가 계속 도는 구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 뭐 현재는 이 정도에 있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쭉 왜 드렸냐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이것들이 빠르게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뭐 데브옵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검증도 되고 왔고. 근데 이제 데이터 쪽 영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온 게 있어요.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한 곳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분석하는. 근데 이 트렌드가 나오게 된 게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잖아요. 데브옵스도 그렇고. 이것들을 분석 환경, AI나 데이터 어널리틱스에도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들의 종합 명칭이 데이터 메쉬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는 뭐 오너십, 뒤에 설명드릴 건데 뭐 거버넌스, 그다음에 데이터를 상품으로 여기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녹여서 우리 환경으로 만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많기 때문에 뭐 AWS도 이 환경이 준비되어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애저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전문 회사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어는 변하지가 않아요. 코어는 뭐냐면 뭐 과거 뭐 30년 전, 40년 전에 DW가 나왔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정제해서 사용자가 활용한다. 이 코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솔루션하고 방식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40년 동안 왔던 것들, 중앙 집중식, 모놀리틱이라고 표현하고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부분들이 변한다. 왜냐하면 이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요. 내가 쓰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도메인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데이터를 다 알지 않잖아요. 그럼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막 협의를 해요.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땡겨오지? 뭐 이런 거 막 고민해요. 그러면 뭐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 한 3개월 하고 그럼 구축 앞으로 1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1년 3개월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 투 마켓이 늦어요. 이런 제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보이스들. 데이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공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해 이거 보안인 것 같은데 공유해도 될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되게 특별한 게 아닌데 어떤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시장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과의 타협이라고 한 겁니다. 뭔가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뭔가는 양보를 하고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가장 좋은 거는 데이터에 대한 빠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데이터 메쉬 개념이다. 아키텍처에 대한 큰 변화다. 중앙에서 모으는 게 아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메쉬를 정의를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자막이라는 이 데이터 메쉬를 이제 컨셉을 들고 나오신 분이 2019년도에 나오신 분인데, 예, 그분이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중앙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와 조직에 관한 원칙이 필요하다. 조직, 회사에서 되게 건드리기 힘들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한 개의 중앙 조직에서 데이터를 관리했는데 이걸 각각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관리를 한다. 그럼 조직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즈니스 도메인들이 룰을 따라 움직이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영 시스템은 아니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 부분들하고 제가 만약에 그 뭐 한 5개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슈퍼앱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이건 아니는데 예를 들어 토스다. 그러면 처음에 뱅킹 업무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송금 업무를 시작했고 주식 업무를 시작하고 뭐 이렇게 딩딩딩딩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뭐 신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렌트카를 뭐 더 하고 그 앱에다 계속 붙인다라고 하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송금 업무도 알아야 되고 주식 업무도 알아야 되고 렌트카도 알아야 되고 어렵잖아요. 각각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게끔 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데이터 메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기존에는 이제 그 취합해서 관리하는 자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제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마케팅 계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우리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우리 장점은 뭐고 어떤 대상으로 팔아야 되고 딩딩딩딩. 데이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뭔지 디스크립션도 정확해야 되고 어떤 용도에 쓰는지도 정확해야 되고 데이터의 품질도 정확해야 되고 마치 상품처럼 그 컨셉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중앙에서 했던 것들을 각각의 도메인이 제공을 하고 도메인들 간의 데이터를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메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쉬가 되는 부분은 저는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뭐 IT적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영혼, 심장, 몸, 마음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뇌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붙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상 4가지. 도메인에 대한 오너십,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이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거버넌스. 요거를 제가 그냥 중요도를 봐서 아 이건 영혼이다, 이건 심장이다, 이건 바디다, 이건 마인드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나머지 뭐 AI 사례하고 뭐 데이터 메쉬하면 뭐 영혼, 심장, 마음 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로다고로 할 때는 뭐 탐색성, 활용성 요거는 이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요것들이 이제 제품화돼서 각각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제품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기존의 데이터를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약간 도메인의 분산 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관리될 수 있는 도메인 영역들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접근을 할 때 이게 왜 필요해? 아키텍처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퀘어먼트가 기본이 있고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요새도 그거 트렌드도 좀 바뀌었어요. 그거 자체로 이 셀프로도 중요를 한데 이걸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페르소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페르소나, B라는 사람의 페르소나, C라는 사람의 페르소나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것들이 풀어졌을 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과거 이제 IBM에 있거나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아요. 근데 실무부서에서는 좋긴 한데 이게 좀 적용 어렵다. 그러면 뭐 10억 주고 5억 주고 했는데 사용 안 하세요. 그냥 좋은 경험 받았어요 라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와닿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이렇다고 해서 페르소나 정의한다고 해서 뭐 100%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접근을 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메시에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제공자 입장, 사용자 입장, 관리자 입장, 그다음에 플랫폼 관리자 입장 이렇게 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공자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사용하실 거니까. 그래서 메타데이터 등록,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분류, 분류는 뭐 도메인,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다라고 하면 뭐 수신, 여신, 뭐 외환, 뭐 채권, 뭐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는 부분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구성하는 부분들. 근데 파이프라인 메쉬라는 거는 실제 데이터가 무브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쉐어드 정책이 굉장히 잘 발전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이런 형식으로 분석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으면 요 한 군데에서 하고 복제를 뜨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정리할 수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탐색해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인지를 이해해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 같아. 메타데이터 보고 카탈로그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고 활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반으로 분석이 할 수 있게끔 이 상품들이 쭉 우리가 뭐 가방 살 때 뭐 명품 살 수도 있고 일반 살 수도 있잖아요. 쭉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마케팅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제품이 일단 품질이 좋아야 돼요. 품질이 좋아야 그걸 써요. 예. 샤넬백 같은 거 이제 한때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샤넬백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비싼데 막 되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갖고 다녀요. 왜냐면 가죽 같은 게 되게 연하잖아요. 하나하나 손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만큼 뭐 품질이 좋은 부분들 있는 부분은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주고 사고 그 가격을 그만큼의 밸류를 찾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컴퓨테이션 정보는 쉐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 관리자 측면에서 정말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 놓칠 수 없죠. 코스트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이거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요. 막 중복 요인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뭐 시간이 좀 제약적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세션에서 했었고 아마 배포 자료에는 좀 빠질 수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좀 보이스를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데이터 메시를 잘못하면 사일로 환경으로 가서 그냥 통합한 것만큼도 못할 수 있지 않나요? 이 퀘션은 여러분들 같은 이제 같이 이거 한 분들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저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복된 작업에 대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메인에 대한 이해 비용으로 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해놔서 이만큼 이렇게 질문이 많다는 건 뭐냐면 고민하시는 고객분사분들이 계시고 접근을 해보려고 하시고 그러면 사람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생각하는 거랑. 아마 선제적으로 고민하신 분들의 생각을 같이 쉐어하면 좀 더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실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AI 영역도 되게 영역에 맞게끔 했던 것들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 조직의 저항이 아닐까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저항은 언제나 있죠. 뭐 그다음에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아키텍처가 너무너무 좋고 그래도 불만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제 그런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랩업하면 일단은 새로운 상식의 시대 AI 과제들 여러 가지 설명드렸고 플랫폼 과제 설명드렸잖아요. 이분들을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주안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목표가 명확했어요. 닭을 세고 싶다. 엘리베이터에서 보드를 인식하고 싶다. 매뉴얼을 만들고 싶다. 이런 과제가 명확하면 길이 좀 보여요. 길이 좀 보이고 작게 시작하는 거 권장드려요. 되게 스몰 스타트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뭐 POC나 이런 거 진행해보고 확신이 섰을 때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확신이 섰을 때 그 다음에 넓혀 나가도 문제가 없고요. 클라우드 같은 게 이제 그 좀 좋은 거라고 이제 뭐 클라우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환경을 했어요. 학습시키고 뭐 하고 해요.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서비스 끄면 돼요. 온프렘 같은 경우는 이거 GPU 장비 사야 되고 하면은 빼박이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안 쓰면 뭐 일단 여기에서 뭐 오락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용도를 고민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메쉬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왔던 데이터 아키텍처가 현실과의 타협이다. 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고투마켓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잘못 활용하면 사일로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회사는 중앙 집중식이 맞아. 그런 회사 있어요. 당연히. 메쉬가 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되게 피보팅을 많이 하는 스타트업이나 뭐 지주 같은 데서 이제 여러 회사들의 데이터를 이제 쉐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핏이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영혼, 심장, 몸, 마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도 뭐 필요하신 부분들 저는 사실 뭐 메가존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하고 AI 부분만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까 뭐 링크드인을 통해서거나 아니면은 여기 주최하시는 쪽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